네,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나누고 있죠. 영국과 한국으로 가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과 김정용의 해축 통신 시작합니다. 먼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영국에 있는 이전 기자도 연결하겠습니다. 이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지금 3일이 지나서 다시 연결을 했는데 여전히 부럽습니다, 기자님. 네, 아무래도 그 3일 전에 그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극을 제가 제 눈으로 직관을 하면서 네. 상당히 흥분했었던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3일 정도 지나서 흥분은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그 흥분이 이제는 가슴속에 뿌듯함이란 이름으로 가슴속에 영원히 바로 새겨질 것 같습니다. 영원히. 김정용 기자에게도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나요? 뭐 예상은 마지막 경기 전에야 했지만 시즌 네. 시작할 때는 아무도 못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상복이 없기로 정말 유명하고 축구계에서 알아주는 어떤 팀 수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맨날 준우승만 했는데 네. 준우승만 있고 우승이 없어서 평가절하를 받으니까 개인상을 타버린다. 이거는 진짜 어떤 초인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와, 진짜 근데 축구 기자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럼요. 아마 제가 축구 기자 일을 하는 앞으로 많이 남았지만 네. 통틀어서 제일 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기자님, 영국에서는 손흥민 선수 득점왕 관련해서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왔죠?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 칭찬 기사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찾는다고 저희도 이제 열심히 찾아서 소개도 시켜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지막 23번째 골을 넣기 직전에 이제 코너킥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코너킥을 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원래 코너킥을 차려면 그 토트넘의 선수들이 이제 그 노리치 시티 문전 앞에 와 있는데 이때 그 토트넘의 수비수인 에릭 다이어가 상대의 그 노리치 시티 골키퍼 크룰 선수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 나왔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속 이렇게 너무 잘 막는데 너 모하메드 살라 선수한테 무슨 선물 받은 거 있느냐라고 계속 이렇게 조금 말로써 이렇게 견제를 하는 모습이 그 영상과 계속 그 음성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그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등극을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지원을 했구나라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고 결국에 이제 그 장면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멋진 가마차기 골로 23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득점왕에 오른 원동력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그 소위 짤방이라 그러죠. 그 이제 인터넷 클립, 동영상 클립으로 와서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진짜 정말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를 아끼는구나. 사실 이 부분도 전 되게 뿌듯했어요. 네, 그 득점왕을 이제 거의 확정된다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골을 넣은 뒤에는 동료들이 경기 중인데 손흥민 선수가 행가래 치듯이 그렇죠.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마를 태웠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얼마나 동료들이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해리 케인이나 에릭 다이어 선수나 겉모습으로는 짐작하기 힘들지만 둘 다 손흥민 선수보다 동생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우리 흥민이 형을 개인 타이틀을 줘야 된다. 이런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국내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귀국을 하면서 이제 골든 부트를 손에 들고 왔잖아요. 이 모습도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네, 입국할 때 그 골든 부트를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골든 부트라는 이름 그대로 황금색 축구화 모양 트로피를 주는 게 어느 축구 대회나 다 공통된 그런 관습인데 역시 프리미어리그도 똑같이 그런 트로피를 주고 그걸 이제 영국에서 그 수상한 직후에 우리가 사진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국에 직접 들고 온 걸 본다는 게 또 더 감격스러운 것 같고요. 그 손흥민 선수가 그때 요즘 국내에서 유행하는 좀 통 넓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늘 그 한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남자 패션을 늘 잘 따라가는데 영국 유행이랑 달라서 다르죠. 많이 다르죠. 토트넘 동료들이 굉장히 이해를 못해요. 무슨 옷이냐. 그 워스트 드레스로 맨날 뽑히거든요. 그렇죠. 그 토트넘에 있는 영국 선수들 자기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면서 제가 보기엔 그래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공항 패션을 가지고도 동료들이 이해 못하겠다 이런 말 하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사이 좋은 걸로 바라봐야겠죠. 그럼요. 그 이건 기자님, 그 공동 득점왕을 차지한 모하메드 살라가 그 이제 손흥민 선수 방금 얘기한 귀국 장면을 SNS에 공유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살라 선수가 그 귀국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밑에 Congratulations, Sonny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 축하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이 손흥민 선수의 귀국 영상이 뭐 살라 선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팬들에게도 특히 영국에 있는 현지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골든 부트를 들고 이제 한번 사진을 찍고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손을 흔들고 특히나 계속 연신 그 고개를 숙여서 꾸벅 인사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영국 쪽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사실 그 낯선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뭐 악수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그냥 손을 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 이 영국 현지 팬들은 정말 겸손하다, 험블한 사람이다. 정말 저런 모습은 스타가 저렇게 고개 숙여서 그렇게 인사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상상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겸손한 모습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앞서 방송 시작하면서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지만 이 두 선수, 살라와 손흥민 선수가 6월 A매치에서는 이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발표가 됐죠. 다음 달 14일에 서울에서 한국과 이집트의 A매치 평가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A매치 4연전을 지금 국내에서 기획을 했고 네. 지금 이번 A매치데이 6월 A매치데이는 월드컵을 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 모든 나라가 다 평소보다 길게 하거든요. 근데 특히 한국은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이라서 정말 화려한 라인업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네. 원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에 이어서 아르헨티나를 섭외했다가 이제 무산되면서 그랬었죠. 아르헨티나 못지않은 화려한 나라가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다가 득점왕 재대결이라는 정말 거대 이벤트를 그렇죠. 거대 이벤트죠. 진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손흥민과 살라가 국내에서 맞대결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집트가 지금 다음 월드컵을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그렇게 잘 된 상태는 아니라서 살라 선수가 올지 현지로서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아마도 보통 평가전 할 때 보통은 다 부르니까 올 확률이 더 높다고 본다면 우리 손흥민과 살라의 대결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올 확률이 없다면은 이거 좀 SNS로 도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승 갑시다. 너 한국 안 오면은 어떤 치킨이다. 이런 식으로. 결승 가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당구 치다가도 결승하자. 그렇죠. 해야죠. 승자는 가려야죠. 여기서 골 넣는 사람이 못 넣는 사람한테 이기려는 그렇죠. 예. 자, 이건 기자, 프리미어리그는 시즌 결산과 관련한 소식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보통 시즌 결산하게 되면, 이제 팀 오브 더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의 팀이라든지, 최고의 선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스카이 스포츠가 만드는 파워 랭킹이라고요. 골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기회 창출이라든지, 키 패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35가지 통계를 바탕으로 만드는 파워 랭킹에서, 손흥민 선수가 81,031점으로 1위를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종 1위. 저도 이제 이 파워랭킹 기사를 많이 쓰는데 손흥민 선수 한 3위, 5위 이 정도 올랐다라는 기사를 많이 썼는데 한국 선수 손흥민 선수가 최종 1위에 올랐다라는 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정말 그런 기사를 쓰면서도 뿌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고 참고로 이제 2위가 모하메드 살라 선수고 3위가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선정 올해의 선수가 된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가 3위에 올랐고 케인이 7위, 호날두 선수가 23위에 올랐고요. 손흥민 선수는 BBC라든지 스카이 스포츠라든지 이런 매체에서 선정한 각종 베스트 11에도 올렸고 특히나 이제 유로 스포츠에서는요 손흥민 선수를 올해 유럽의 최고의 선수, 유럽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가 모든 시즌 결산에 중심에 있었는데 가장 아쉬운 게 PFA라고 선수들이 뽑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 후보에 손흥민 선수가 아쉽게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 아까 전에 노리치 시티 골키퍼에게 이렇게 좀 농담 던지면서 견제했던 에릭 다이어 선수는 그 명단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누구 한 명은 올 시즌에 리그에서 23골 넣고 페널티킥 한 골도 없는데 여기에 명단에 오르지 않은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 손흥민 선수는 축구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진짜 잘하나 봐요. 네, 사랑받는 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많이 사주나 보다. 원래 형들이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EPL 올해 골 후보에도 손흥민 선수의 골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손흥민이 이번 시즌 넣은 많은 골 중에서 레스터 시티 상대로 넣은 골이 특히 멋있었는데 그 골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번 시즌 후반기에 손흥민의 도우미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함께 해줬던 클루세브스키의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특유의 왼발 가마차기를 구석에 꽂는 그런 골이었는데요. 이 골이 이제 올해의 골 후보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두 번째 도전인데요. 지난 2019-20 시즌에 그 유명한 그 70m 드리블 골,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리전 골로 한번 수상을 했었죠. 지금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되고요. 손흥민과 함께 이제 후보에 오른 거는 공동 득점왕이었던 모하메드 살라의 맨체스터 시티전 득점,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토트넘 상대로 넣은 득점 등이 이제 후보에 올라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수상 소식, 결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감독상은 우승팀이 아니라 준우승팀인 리버풀의 클롭 감독에게 돌아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선정 올해 감독 여러 후보들이 있어요. 이제 클럽 감독도 있었고 펩 가르디올라 맨시티 감독, 토마스 프랑크 브렌트포드 감독, 에디 하우 뉴캐슬 감독, 그리고 파트리크 비에이라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전문가들과 팬들의 투표를 합산해서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이 올해 감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뭐 보통은 우승팀 감독들이 이렇게 이런 상을 탈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한데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르디올라 감독과 클롭 감독의 싸움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클롭 감독이 리그에서는 승점 1점 차로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그 리그컵, 카라바오컵과 그리고 FA컵에서 우승을 했고요.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지금 올렸고 결승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이제 참작이 되면서 클롭 감독이 많이 이제 이 상을 수상을 하게 됐는데 조금 아쉽겠어요. 뭐 과르디올라 감독은 리그 우승은 했지만 다른 것에 다 떨어지면서 거기다가 여기 올해 감독상까지 떨어지면서 조금 속으로 씁쓸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좀 이게 참 묘하네요. 어떻게 결과를 보니까. 그 리버풀은 아직까지 일정이 남았죠? 네, 이번 시즌 유럽 축구 전체의 이제 마지막 대회라고 할 수 있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의 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기는 29일에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대결로 열리는데요. 장소는 프랑스 생드니의 그 유명한 경기장인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리고요. 리버풀은 그 지금 얘기한 프리미어리그만 빼고 이미 잉글랜드 내 컵대회 2개를 탔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까지 수상을 한다면 3개 대회를 석권하게 된 게 되고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라리가를 이미 우승했기 때문에 2관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볼 때 이번 시즌 유럽의 전체 최강팀을 가리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뭐 영국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버풀의 우승을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기자. 네, 펩 가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이 지난번에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영국에 온 나라가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영국 전체에서는 리버풀에 대한 뭔가 아직 동정 여론, 예전에 뭐 힐스보로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동정 여론이 아직 좀 크게 남아 있다는 그 꼬집었거든요. 뭐 이제 그런 식의 여론이 있긴 한데 그 말처럼 지금 영국 팬들 전체가 물론 이제 메뉴 팬들을 제외하고는 영국 팬들 전체가 리버풀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뭐 반다이큐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반다이큐라든지 파비뉴라든지 모하메드 살라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몸 상태가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이 리버풀의 우승 전망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김종용 기자는 예전부터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을 점쳐왔다고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네, 제가 말을 계속 바꾸다가 한 8강 정도부터는 꾸준히 레알 마드리드를 얘기했는데 이제 저의 눈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결승 진출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인데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제일 큰 불안 요소가 주전들은 강한데 체력 부담이 좀 문제가 된다. 노장이 많아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떨쳤어요. 왜냐하면 레알은 라리가 우승을 좀 일찌감치 확정하고 지난 한 2, 3주 동안 체력 안배를 완전히 하면서 푹 쉬었고요. 충분한 휴식을 가졌군요. 반면 리버풀은 뭐 막판까지 맨시티와 우승 경쟁하느라 진이 다 빠졌고 게다가 FA컵 결승하면서 더 힘들었고 미드필더들이 잔부상까지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면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겠네요. 이건 기자, 그러면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현장에도 직접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전 3시에 출발하는 그 파리행 유로스타 기차를 타고 이제 파리로 가서 또 파리에서도 뭐 리버풀과 그리고 또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 소식을 그러니까 어떤 팀이든 우승하는 소식을 그 생생한 소식을 발품을 팔면서 열심히 전달해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아, 이건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뭐 새벽 3시 기차면 어떻습니까? 일단 가는 게 부럽죠. 알겠습니다. 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린다는 건 유럽 리그들이 시즌을 모두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 쉬었다 오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헌의 스포츠. 네, 영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그리고 영국의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기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리그들은 이제 이번 시즌 일정이 거의 다 마무리된 거죠? 네, 유럽 주요 리그의 자국 리그는 네.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관심 갖기 힘든 일부 그 승강 플레이오프들만 좀 남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다 챙기긴 힘들고요. 이제 유럽 대항전이 이번 시즌부터 3개로 늘었었는데 다른 유럽 대항전인 유로파 리그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이미 우승을 했고 네. 차범근 감독 때 이후로 오랜만에 우승한 겁니다.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는 신생 대회는 바로 오늘 새벽에 이탈리아의 로마가 우승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챔피언스 리그만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 이야기는 많이 했고, 다른 우리나라의 유럽파 시즌 결산들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 시즌은 좀 부상으로 마무리가 아쉬운 선수들이 꽤 있었어요. 네, 일단 마인츠 05 소속의 이재성 네, 선수는 이제 독일 2부에서 뛰다가 독일 1부로 올라가서 첫 시즌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팀에서 아주 비중도 높았고 축구 잘하는 선수라는 걸 역시 증명을 했는데 막판 한 달 정도 부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이제 유럽 첫 시즌이었죠. 또 터키의 페네르바체에서 활약을 했는데 지금 터키 현지에서 선정하는 각종 시즌 베스트 11에 꼬박꼬박 이름을 올릴 정도로 경기력은 네. 정말 좋았는데 역시나 막판에 그 고질적이었던 발목 부상을 이제 수술을 결정하면서 막판 몇 경기는 걸렀어요. 근데 이제 이재성과 김민재 같은 경우는 시즌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제 6월에 열리는 A매치에는 둘 다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기자, 우리 황희찬 선수, 올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는 그 시즌 초반에 참 좋았는데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웠죠? 네, 맞습니다. 그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독일 무대 RB 라이프치히에서 뛰었다가 올 시즌을 앞두고 울버햄튼으로 인대 이적을 했죠. 인대를 가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았고요. 와포드와의 그 정규리그 4라운드 그때 이제 데뷔를 했는데 이 경기부터 골을 넣으면서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 이제 뉴캐슬전에서도 멀티골 넣고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구단도 이 정도 되면 임대가 아니라 정말 완전 영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월 달에 완전 영입했고 2026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햄스트링, 이 허벅지 뒷근육 부상이 올라오면서 한 달 정도 브라이튼전에서 다치면서 한 달 넘게 쉰 것이 좀 아쉬웠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하락세를 겪었는데 그래도 이제 황희찬 선수가 잘한 게 이제 그 부상 복귀 이후에도 울버햄튼 경기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선수는 황희찬 선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격수들 라울 히메네스라든지 나중에 복귀한 네투라든지 마르캉 이런 선수도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위협적이고 팀에 큰 도움을 되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계속 브루노 라지 감독은 황희찬 선수를 계속 썼고요. 황희찬 선수가 리그에서 5골 1도움 했거든요. 이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에 리그에서 4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거와 비교했을 때는 그 출발이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다른 선수들은 어땠나요? 네,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뛰었죠. 네. 본인은 이제 1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2시즌 연속 10골을 넘기는 아주 훌륭한 활약을 했습니다만 팀이 시즌 중반에 거의 파산 위기를 겪는 등의 굉장히 내홍이 심해서 강등이 됐어요. 황의조 선수는 아마 다음 시즌에 다른 팀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예상이 되고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로 팀을 옮긴 다음에 팀도 강등을 면했고 사실 이강인이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주전이 아니라서 우리가 많이 아쉬워했지만 결산을 할 때 보면 15경기 선발, 15경기 교체 출전을 하면서 팀 내 출장 시간 15위. 그러니까 거의 주전급의 출장 시간을 가지고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이제 제일 잘했던 기대 이상의 선수 중에 하나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이 선수는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꾸준히 뛰었고
독일 컵 대회 결승 진출 그리고 독일 리그에서도 유로파 리그 진출 순위를 획득을 하면서 네.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동경 선수나 이동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네, 두 선수는 둘 다 부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 네. 그러니까 유럽 시즌으로 보면 후반기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독일 리그로 갔는데 헤르타 BSC로 갔던 이동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이 강등을 면했어요. 강등 위기였는데 네. 그리고 이 팀으로 완전히 이적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분데스리가에서 뛰게 되면서 이제 다음 시즌은 부상을 털고 네네. 분데스리가에서 꾸준한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고요.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 샬케로 갔는데 샬케가 원체 명문이라서 네. 금방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경이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승격을 했고요. 이 팀이 지금은 이동경을 울산에서 임대한 상태인데 임대를 연장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이 선수 역시 다음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뛸 확률이 높아 보이고 네네. 다음 시즌은 이제 빅리그 중에서도 아주 큰 빅리그인 분데스리가에서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 리그별로도 한번 결산을 해보죠. 그 이건 기자가 프리미어리그의 2021-2022 시즌을 한번 결산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리그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승은 맨시티가 했고 2위는 리버풀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우승팀이 결정이 됐는데 참 극적이었습니다. 맨시티가 극적으로 우승을 했는데 맨시티는 이제 에스턴 빌라와 맞붙게 됐고 같은 시간에 리버풀이 울버햄튼과 맞붙게 됐습니다. 승점 1점 차였기 때문에 누가 우승을 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리버풀은 이제 2대1로 계속 이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맨시티가 에스턴 빌라에게 두 골을 얻어 맞으면서 0대2로 지고 있었는데 후반 31분부터 후반 45분 끝날 때까지 맨시티가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3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3대2로 승리하면서 결국 리버풀을 승점 1점 차로 제치고 맨시티가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3위는 첼시, 4위는 토트넘 이렇게 4팀 맨시티, 리버풀, 첼시,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를 했고 5위 아스날, 6위 메뉴가 유로파 리그, 7위 웨스트햄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나갑니다. 그리고 번리와 와포드, 노리치 시티가 강등을 당하게 됐고요. 2부 리그에서는 풀럼과 그리고 본머스가 일단 승적을 확정을 했고 나머지 한 장을 놓고 허더스필드와 노팅엄 포레스트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마지막 한 장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프리메라 리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이 일찌감치 좀 결정이 된 상황이었죠. 네, 라리가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가 차지를 했고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경기력이 좋은 선수는 바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스트라이커인 카림 벤제마였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네. 이 선수가 왜 그 긴 시간 동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뒷받침하는 역할이나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더 잘하더라고요, 훨씬. 그래서 이 선수가 27골 12도움이라는 엄청난 기록으로 네. 라리가 우승을 이끌었고요. 또 안첼로티 감독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명예회복을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라리가 2위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는 메시 없는 첫 시즌을 보내면서 시즌 초반에 극심한 부진과 어떤 혼란으로 감독을 교체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 시절이 우리가 더 익숙한 차비 에르난데스가 감독으로 오면서 정말 순식간에 팀을 부활시켜서 2위까지 올려놓는 그런 그러게요. 저력이 있더라고요. 토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4위 세비야까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 이건 기자, 프랑스 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가도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프랑스 리그 역시 이변 없이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을 했습니다. 마르세유의 승점 15점 차로 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 리그 그 부진이 좀 아쉬웠고 리오넬 메시가 첫 시즌을 보냈는데 6골 14도움으로 자신의 커리어 사상은 최대 부진을 겪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바이에른 뮌헨이 역시 우승을 했습니다. 10년 연속 리그 우승입니다. 하지만 예전 시즌에 비해서는 압도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걱정을 남긴 그런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챔피언스 리그까지 끝나면 이제 이적 시장이 펼쳐질 텐데 그 음바페가 이적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원래 음바페는 레알을 간다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 잔류를 하게 됐죠. 네, 레알 마드리드 행과 파리 생제르맹 잔류 사이에서 네. 정말 오랫동안 곧 발표하겠다 이런 성명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애태웠는데 마지막에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네. 직접 음바페에게 전화를 그것도 여러 번 걸어서 남아달라고 했다고 음바페가 직접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확인된 겁니다. 설이 아니고. 그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소유주가 카타르 왕가 쪽인데 네. 카타르 왕가 쪽에서도 직접 움직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두 나라의 정상 수뇌부들이 움직일 정도로
큰 어떤 설득 작업 끝에 결국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 남았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 올 것을 굉장히 기대했던 레알 마드리드 경영진과 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간 좀 이 방송으로는 좋은 표현은 아닌데 좀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 음바페가 이제 생제르맹에 잔류하게 되면서 반대로 또 네이마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기자님.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네이마르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의 상당한 중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음바페가 이제 그 모나코에서 입단을 하고 나온 이후 음바페가 또 프랑스 선수잖아요. 그러면서 프랑스 데뷔팀에서도 활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네이마르에서 음바페 쪽으로 확실히 넘어가게 됐고, 이번 그 재계약을 통해서 거의 음바페가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단한 수준이지만 네. 감독이라든지 단장 선임만에 있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이마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넘버원이 되지 않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마음을 굳힌 것 같고요. 지금 네이마르가 다른 팀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면 이제 네이마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좀 이 문제 때문에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해축통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기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그리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스포츠!